우리 한국의 백세인들을 쭉 조사하는 과정에서 과일을 별로 안 먹었다. 생야채를 먹는다는 것은 전통사에 없었다. 고기를 안 먹었는데 어떻게 좀 저렇게 건강이 됐을까? 노인들한테는 반드시 드시게 이렇게 레코멘드 해왔는데 전 세계에서 최장수 국가가 대한민국이 된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대학교 연구 석좌 교수로 있는 박상철 교수입니다. 오늘은 노화와 장수 중에서 특히 이 장수를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특히 이제 장수의 어떤 그 사회적인 또는 과학적인 이 변수가 뭘까? 그런 걸 좀 주로 말씀을 드리고 정말 인간의 삶에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질 수 있겠는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화, 늙어진다는 거, 그다음에 장수, 오래 산다는 거, 이게 어떤 관계일까? 사람들이 상당히 궁금해합니다. 근데 노화라는 개념은 보다 생물학적인 개념이고 퇴행성 변화가 생겨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다 하는 것이 이 소위 고전적인 노화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장수라는 개념이 들어가면은 이것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사람이 어떻게 늙지 않고 더 오래 사느냐, 그래서 훨씬 이 사회적 개념이 이제 등장한 것이 장수입니다. 그러면 되게 이제 장수라는 것은 몇 살까지 살았으면 장수한다고 이야기하느냐.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평균 수명, 평균 수명보다 10살 이상 더 많은 나이를 옛날부터 이러면 장수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평균 수명이 80이 되니까 이제 90은 넘어야 장수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장수라는 것은 사회적 그 텀이다. 노화라는 것은 생물학적 텀이다. 뭐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장수 문제에 좀 관심 갖게 된 게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노화의 기전을 알려고 이제 처음에 우리 연구를 시작했었죠. 그래서 왜 세포가 늙어져 가느냐, 환경적 요인에서 어떻게 하면 늙어져 가느냐, 그 늙은 세포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런 걸 하다가 자, 그럼 사람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사람의 나이가 들어가면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노화 종적 관찰 연구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60대, 70대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7년 이상 쭉 모니터링하다 이 커브들이, 기능들이 떨어지는 것이죠. 7년쯤 지나니까. 자, 그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능이 쭉 떨어져서 어떤 한계점이 이를 텐데, 자, 그 한계점에서는 인간은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뭘까? 이걸 이제 저희들이 알고 싶었었죠. 그래서 자, 그렇다면 100세인 정도 되는 사람들을 한번 조사를 해보자. 그러나 그때 조사를 처음에 시작하면서 기획했을 때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자, 100세 어르신들은 건강 상태가 아주 나쁠 것이다. 형편없을 것이다. 좀 죽음을 바로 앞에 둔 정말 아주 간당간당하는 이 촛불이 꺼질 때 같은 그런 모습일 것이다. 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했었죠. 근데 막상 그래가지고 100세인들을 딱 조사 가서 보니까 현장에서 만난 100세 어르신들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더라. 아주 정말 당당했고, 아주 건강했고, 정말 아주 정말 씩씩하신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된 것이죠. 제일 먼저 놀란 것이 제가 딱 만나서 뵙자마자 힘 자랑하시는 분을 만나는 거죠. 100살이 넘으시면 8, 900이 내가 100개 한다. 또 어떤 분은 이제 가서 차 뵈러 갔더니 밭에서 이러고 계신다. 좀 모시고 오느라 세상에 지게를 메고 들어오시는 100세 어르신. 그 다음에 100세가 다 되셨는데도 예를 들면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산을 넘어가. 한 4시간 걸려서. 친구 만나고 다시 4시간 걸려서 돌아와. 이런 분들을 만나는 것이죠. 또 어떤 어르신은 새벽에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면서 동네 사람들 깨우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100세인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주 감동을 했습니다. 아, 100세 어르신이 이렇게 당당하게 사시구나. 100살 다 되셨고 100살이 넘으셨어도 지속적인 활동을 하시고 이런 분들이 아주 참 주변에 좀 많이 계신 걸 보면서 저는 100살이라는 이유가 예를 들면 무엇을 할 수 없다라는 이유는 아니다. 100살이 돼도 얼마든지 이 사회적 활동 또는 인간으로서의 어떤 보람 있는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연령이다 하는 것을 제가 100세인들을 만나면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를 들면 장수국 그러면 제일 첫째가 일본입니다. 일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론하는 것이 예를 들면 프랑스, 이탈리, 스페인,
그다음에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에요. 세계적인 장수국가.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그 OECD 국가 중에서 랭킹으로 치면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한 4, 5등으로 이제 올라온 것이죠. 그러나 이제 2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저 비하인드. 그 지난 20년 동안에 대한민국의 변화가 아주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평균 수명이 쭉 증가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83세, 또 이제 일본이 이제 85세 이렇게 이제 그렇게 막 따라왔죠 거의. 더 중요한 사실은 2030년이 되면은 전 세계의 장수 패턴이 어떻게 변할까? 아주 그 영국의 유명한 학자가 그걸 가지고 논문을 써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30년이 되면은 전 세계에서 최장수 국가가 대한민국이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30년이 되면은 한국 여성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 되느냐? 91세가 됩니다. 한국 남성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 되느냐? 84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록 남자 여자 간에 약 7살 차이가 있지만은 그러나 여자 91세도 세계 1등, 남자 84세도 세계 1등. 그러니까 남자 여자 모두 우리나라가 세계 최장수국이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떻게 해서 한국이 이렇게 그 장수도가 세계 1위가 될까? 이것은 전 세계적인 큰 숙제입니다. 대개 이제 우리가 장수 요인을 이야기할 때는 개인적인 요인, 프라이빗한 팩터하고 그다음에 퍼블릭, 소위 이제 공공적인 요인을 이렇게 구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수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돼서 나오는 결과가 장수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장수라는 건 집을 짓는 것과 똑같다. 여러분 집을 지으려면 우선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하고 또 기둥을 또 튼튼히 해야 하고 또 지붕을 또 튼튼히 해야 하고 그래서 이제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한다는 기초 요인이 뭐냐? 그 사람의 유전자입니다. 유전자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수가 있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사람의 성격입니다. 또 남자냐 여자냐 그 성별. 그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데 사느냐 그 주위 환경. 그 환경이 이러면 생태 환경. 이런 것이 다 소위 우리한테 주어진 기초 요건이 되죠. 그다음에 기둥은 뭐냐?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개인이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먹느냐, 영양. 또는 내가 어떻게 운동하느냐, 몸을 어떻게 쓰느냐. 그다음에 내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또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일을 어떻게 참여를 하느냐. 그래서 이런 영양, 운동, 관계, 참여 이것이 기둥 요인. 이건 개인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지붕 요인이라는 것은 뭐냐? 이것은 사회적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요인이죠. 예를 들면 건강보험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사회 안전망 여러 가지 뭐 교통수단이다 뭐든 안전망 또는 이제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예를 들면 노인복지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 전부가 이거 지붕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갖춰져야 온전한 이제 장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세계적인 장수 식당과 우리나라 장수 지역의 식당과의 차이점이 가장 대비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예를 들면 채소와 과일입니다. 지중해 식당에서는 과일을 많이 먹었다. 채소도 많이 먹지만,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오렌지다, 뭐 여러 가지 토마토다, 뭐다, 이 식단이 기본적으로 많이 먹죠. 뭐 올리브다, 뭐다. 근데 우리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전통 식단에서는 과일을 별로 안 먹었다. 먹은 것은 주로 이제 야채는 많이 먹었다. 근데 자, 과일 안 먹어도 오래 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비교를 해서 보니까 예를 들면 야채 속에는 돌연변이를 억제하는 성질 또는 항산화 물질 이것이 다 많이 들어있는데 과일에는 항산화 물질은 많이 들어있는데 돌연변이 억제하는 성분은 적더라.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은 과일이 꼭 이센셜하지 않구나. 우리 건강 장수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암이 안 걸리고 여러 가지 무슨 그 퇴행성 질환에 안 걸리고 하는 것이니까 채소면 족하다 무슨 생각 우선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야채를 먹는 것이 예를 들면 과일을 비록 안 먹더라도 충분히 어떤 목적은 달성을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뭐냐? 서양 사람들은 야채라는 것은 거의 프레시하게 생으로 먹는 거죠. 생 야채를 먹는. 우리는 생 야채를 먹는다는 것은 전통사에 없었다. 그 여름철에 그 쌈 싸 먹을 때 상추나 좀 이렇게 좀 먹는 거 외에는 우리는 거의 안 먹었죠. 좀 어떻게 했냐? 전부 데쳐서 나물로 무쳐서 그러면 이게 김치같이 이렇게 이제 절여서 먹었다. 자, 그러면 이게 장단점이 뭐냐? 자, 이게 더 좋냐? 이거 더 좋냐? 그럼 당연히 예를 들면 생으로 먹는 것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훨씬 더
영양소도 이제 파괴가 안 되고 그래서 뭐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비교하는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뭐였겠냐? 우선 생으로 먹는 것은 이 보울에 가득 하더라도 데치면 한 주먹밖에 안 되죠. 즉 데친다는 방법이 야채를 3배에서 4배 정도 더 많이 먹게 하는 방법이더라. 야채 속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여러 가지 성분 비록 좀 없어졌더라도 또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각종 파이버니 뭐니 하는 것도 이게 훨씬 우리가 많이 먹는 그 되더라.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 특징이었고, 야채 속에는 질산염 함량이 높습니다. 그럼 이 질산염이 우리 위에 들어가서 아질산염으로 바뀌고, 그럼 아질산염이 바로 니트로소 컴파운드, 각종 이제 발암 물질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채 속에서 질산염 함량을 낮추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근데 생으로 먹으면은 그 질산염을 우리 그대로 먹게 되는데, 데치는 방법은 바로 딱 데치기만 하면은 30초도 안 돼서 질산염이 그 야채 속에 드는 50% 이상이 빠져나가더라. 그래서 데치는 방법이 아주 건강한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먹는 그 나물 형태로 이렇게 묻혀서 먹는 이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또 이제 크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서양 사람들은 아무래도 고기를 많이 먹죠.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도 고기를 많이 먹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백세인이 살았던 이분들이 젊어서 살았을 때는 고기를 별로 못 먹고 살았다. 자, 그만큼 이분들이 고기를 안 먹었는데 어떻게 좀 저렇게 건강이 됐을까? 그러면 이제 고기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습니다. 야채는 없는 몇 가지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비타민 B12 같은 것이죠. 비타민 B12는 채소에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타민 B12 같은 것이 없으면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노인들에서는 비타민 B12가 예를 들면 조혈 기능도 중요하지만 특히 인지 기능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B12를 노인들한테는 반드시 첨가해서 드시게 이렇게 레코멘드 해왔는데, 우리 한국의 백세인들을 쭉 조사하는 과정에서 깜짝 놀랐던 것이 뭐냐. 비타민 B12의 결핍증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나 이런 유럽에 있어서의 그 고기를 먹는 나라에서도 비타민 B12 데피션시가 약 25%인데 대한민국의 백세인에서는 약 한 2%에서 3%밖에 되질 않더라. 자, 이건 뭐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 해서 저희들이 찾아낸 것이 결국 된장, 간장, 청국장, 발효식품에 들어있더라. 발효되는 과정에서 이 박테리아들이 비타민 B12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량의 비타민 B12가 공급되고 있더라. 비록 고기를 먹지 않았는데도 그걸 또 저희들이 또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굉장히 우리 한국 식단이 이 장수식품으로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재료 문제도 이제 중요하고, 그다음에 조리 과정에서 한국의 음식이라는 것은 전통 음식은 태워서 먹는 거, 이렇게 예를 들면 갈비를 구워 먹는다, 뭐 소고기를 막 불에다 뭐 지글지글 이건 거의 없었습니다. 극히 드물게 먹었죠. 우리 전통사에 전부 끓여서 삶아서 먹었다. 근데 고기를 조리하는 방법 중에서는 끓이거나 삶거나 하는 방법이 훨씬 더 건강한 방법이다. 고기를 굽기 시작하면 숯불갈비라든지 뭐 돌판구 이러면 발암물질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서 그렇게 하다 보면 발암물질뿐만 아니라 각종 과산화 지질도 많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심혈관에 또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것은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전통 식단에서 고기 굽는 이 조리 방법 자체가 이건 최고의 방법이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 저런 걸 가지고 우리나라의 전통 식단, 이건 장수 식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백세인들을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서 이 식재료, 조리 과정도 중요하지만 식습관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백세 어르신들은 식사를 드시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다. 백세인들을 모시는 그 며느리들이 되게 이제 컴플레인하는 것이 뭐냐. 밭에 나가서 이러다가도 밥 때가 되면 딱 쫓아서 밥을 딱 제 시간에 대령을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5분만 늦어도 난리가 난다.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이 장수하신 어르신들은 식습관이 굉장히 규칙적이다. 이게 아주 큰 특징이고. 두 번째는 이분이 닭이 드시는 양이 딱 정해져 있다. 우리가 백세인들 조사하는 과정에서 1년 뒤에 찾아뵙고 또 2년 뒤에 찾아뵙고 3년 뒤에 찾아뵙고 그렇게 찾아뵀을 때
그때마다 우리가 그분이 식사에서 드시는 양을 딱 계산해서 보니까 똑같더라. 자, 그 이야기는 이분들이 절대 과식하지 않더라. 자기가 딱 원하는 양만, 딱 정해진 양만 딱 드시더라. 그럼 왜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장수를 못했느냐? 그것은 사회적 요인입니다. 이러면 질병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못됐고, 사회 환경이 이 위생적이지를 못했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장수의 제일 큰 요인들, 사회적 요인들을 이야기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한국의 의료보호 체계입니다. 의료보호 체계가 지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아주 최고 수준이다. 이 최고 수준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노인 의료입니다. 우선 그 의료 보호 체계에 있어서 특히 노인 대상으로 한 의료 보호 체계가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에서 제일 좋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자부를 해도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소위 노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 체계, 노인들의 생활을 도와줄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지난 10년, 20년, 2004년, 5년에 이 노인복지법이라든지 건강증진보호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장기요양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통과되면서 우리나라가 아주 굉장히 그 노인들의 어떤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게 건강보호뿐만 아니라 생활보호까지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논문에서 이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이제 흥미로운 것은 또 뭐냐? 각종 자료를 통계를 내다 보니까 그중에서 딱 눈에 띄는 것이 한국 여성의 신장 변화가 지난 100년 동안에 20cm 이상이 더 커졌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키가 커진다는 이야기는 뭐냐? 영양 상태가 좋아지면 보통 10cm 이상은 더 커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덧붙여서 문화적 요인입니다. 키가 커진다고 해서 생활 습관이 달라지는 것이죠. 예를 들면 좌식 습관에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방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다가 이제 의자에 앉아 있는 생활로 바뀌는 게서부터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모든 것이 예를 들면 그런 문화적인 요인이 달라짐으로써 이 여성들의 키의 변화가 현저하게 이렇게 증가된 것을 가지고 그 논문에서는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자, 이게 한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키의 변화다. 이 키의 변화가 바로 그대로 이 수명 변화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 요인들이 비슷하니까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제가 20년 전에 제가 서울대학 교수로 있을 때 그 백세인 조사를 이제 전국적으로 했었죠. 그러고 나서 20년이 지나가지고 2018년에 저희들이 다시 그 지역을 이제 구곡순단만이라도 조사 다시 한번 해보자. 그 백세인들을 우리가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저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20년 전과 20년 후가 이런 변화가 있는가?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있느냐? 이 100세 어르신한테 지금 당신 건강하다고 생각하느냐? 이 건강에 대한 자각, 인지도. 그것은 20년 전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비교적 좋습니다. 한 60, 70%가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생활 만족도. 이것은 엄청나게 개선이 됐어요. 옛날에 일상생활에 굉장히 힘들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주 편하다. 자, 왜 그랬을까? 우리가 백세인 연구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누가 모시느냐죠. 누가 모시느냐라는 것은 그 삶을 결정하는 큰 요인이죠.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되느냐? 백세인 중에 30%가 혼자 사시더라. 그리고 20%가 요양원에 들어가 있더라. 나머지 50%가 가족이 모시더라. 자, 그럼 가족 중에서 누가 모시느냐? 그러면 20년 전에는 그 90% 가족이 모시는데 그 중에 70%는 큰아들, 큰며느리다. 큰아들이 있든 없든 하여튼 큰며느리가 모시는 거죠. 근데 그런 며느리가 모시는 비율이 70%에서 30%로 확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로 이 오블리게이션에서의 어떤 그런 그 강박적인 그 릴레이션십이 아니고 이제는 이제 편한 자식이 모시는 세상이 되니까 훨씬 더 융통성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이 되면서 이 100세 어르신들도 불만이 더 없어지더라. 깜짝 저희들이 놀랐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요약에서 이제 우리 고령사에 던지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하자, 주자, 배우자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자. 무엇이든지 해라. 어떤 것을 해야겠느냐? 하고 싶은 거 해라. 또 한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는 거 해라. 할 수 없는 거 가지고 너무 몸부림치지 마라 이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함께 해라. 나이가 들면은 가능한 한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하게 되면 가다가 지칩니다. 그러나 함께 했을 때는
훨씬 더 오래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주자지요.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면 뭐 합니까? 보람이 있어야죠. 보람이 있어야죠. 이 보람이 있으려면은 내가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무엇인가 그저 주변에 주는 사람. 내가 무엇인가 도움이 되는 사람. 그래서 소위 참여를 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참여를 해서 그것을 끝까지 노력을 해서 내가 그 일을 좀 더 잘 되게 좋은 방향에 되게 할수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 비록 내가 예를 들면 현찰이 없고 돈이 없고 또 내가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하면서 이렇게 좌절을 쓰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준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준다는 것은 품앗이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드는 사람일수록 더 품앗이야. 조금이라도 가서 내가 몸으로 봉사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참여나 관계 이런 걸 증진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배우자입니다. 내가 뭘 배워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가 내가 뭐 더 배울 것이 없다. 그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세상이 격변하는데 이 격변하는 시스템에 내가 그것에 어울려서 들어가야 하고 그 속에서 내가 무인가 배워가지고 준비를 해야 할 것도 생기고 줄 것도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저희가 이제 이 장수사에 참 나이 드신 분들한테 우리가 조금 머릿속에다 좀 꼭 새겨놓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